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입니다. 저는 제 소개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연민을 넘어 거버넌스로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가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내용 파악은 되실 거고요. 제가 부제로 연민은 창녀의 덕이다. 니체 말인데요. 그 주장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시는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장의 사진에 사실은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태극기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커다랗게 태극기와 성조기가 펼쳐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은 촛불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우리 시민들이 모인 사진입니다. 한동안 우리 이 사진이 전 세계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게 러시아 보드카의 러시아 건 아니죠, 사실. 보드카의 어떤 광고 배경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한동안 히트 쳤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근데 왜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한쪽에는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펼친 일군의 시민이, 또 다른 한쪽에는 촛불을 든 많은 시민이 이렇게 모여 있을까? 사실 같은 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약간 위치를 달리해서 한쪽은 시청 쪽, 다른 한쪽은 광화문 쪽,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비슷한 시각에 집회를 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주장하고 이제 관련이 될 겁니다. 한번 함께 생각을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아주 짧게 드리겠는데요. 제 소개는 사실 나중에 우리 영상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라고 제가 몇 장면 삽입한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많이 눈에 띄는 하단에 빨간 책, 파란 책, 굉장히 두꺼운 책들인데요. 그 책을 쓴 들레즈라는 철학자를 이제 박사 때 공부했고, 또 석사 때는 아까 잠깐 나왔던 니체를 공부했습니다. 그 후에 최근에 이제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철학 직접 관련된 내용 말고도 인공지능을 다룬다든지 뉴노멀을 다룬다든지 그 밖에 이제 여러 다른 토픽들을 연구하고 계속 책을 출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다룬 책은 여러 출판사, 신문사 이런 데서 이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뉴노멀 다룬 책은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도서관에서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래도 읽을만한 어떤 연구다라고 이제 확인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4월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요. 한 지금 9월, 8월 말이니까 몇 달 지났나요? 한 4, 5, 6, 7, 8, 4달 조금 넘게, 5달 조금 안 되게
지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즐기고 계십니다. 철학 전문 채널이니까요. 관심인들께서는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이제 시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방송한 프로그램인데 니체를 다룬 방송인데요. 10만 조회를 1년하고 반 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채널 확인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총 8개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 시간, 뒷 시간 이제 2번에 걸쳐서 이 8개를 쪼개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대체로 앞에 나오는 3개,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문제, 휴메 연민 분석, 그리고 니부어와 힘 관계의 문제, 여기까지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뒷 시간에 스피노자의 슬픔 분석, 슬픔의 공동체, 니체의 연민 비판, 그리고 슬픔의 공동체와 연민 신드롬의 상호 가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의 공동체를 향한 정치와 거버넌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얼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연민이라는 문제, 주제, 이걸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제가 부제로 달아놓은 것처럼 연민은 창녀의 덕이다 라는 니체의 발언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짤막한 구절이 담고 있는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 요거를 이제 함께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의 출발점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완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상조사 자체부터 굉장히 많은 우리가 더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 같은 게 남아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사실은 그래요. 왜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아파하고 애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도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성격상 해결되기 어렵다. 그게 이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제목에 단 것처럼 연민이라는 게 별로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게 이 사건 자체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픔과 애도 이걸 그동안 굉장히 많이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로 다뤘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의료적으로 치유라는 게 이제 큰 주제가 됐었으니까요.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연민이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신문과 방송 이런 미디어에서 연민을 주제로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강의에 아주 작지만 뼈대가 되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14년인가 15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때를 기억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킨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연민이란 걸 얘기할 때 이제 뭘 염두에 두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맹자, 우리 동양 유가 사상의 그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공자 다음에 굉장히 맹자의 어지린 할 때 그 인을 떠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연민이란 말과 이제 맹자의 인. 특히 측은지심 또는 측은심이라고 부르는 그 대목이 회복할 필요가 있는 어떤 우리 덕목이다. 그게 바로 연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이제 PPT 이 자료 만들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글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사람은 누구나 다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앞에도 조금 얘기들이 있긴 했어요. 여기서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게 이제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죠. 측은심, 측은지심.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만약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한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다면 모두 깜짝 놀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다 깜짝 놀라면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어린애 부모와 친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어도 우리는 다 거의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웃과 친구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그런 거는 떠오를 겨를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어린애의 비명이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더욱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누구든지 이 측은심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네, 이 부분이 이제 해당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 마저 조금만 더 읽자면요. 수치심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사양심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시비심, 즉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측은심은 인의 발단이고, 측은심을 인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의의 발단, 사양심은 예의 발단, 시비심은 지혜의 발단이다. 이렇게 이제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월호 사건 때의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얘기했던 그 덕목이 바로 연민, 이 맹자의 측은심 그리고 인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 연민을 이제 좀 전에 맹자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또는 사람이 사람이기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까 이제 맹자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철학자로서 이 지점에서 좀 개입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민 자체를 성찰하는 그런 작업은 되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연민을 뭔가 그 우리의 생각의 대상으로 이거 한번 반성해보자, 성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다고 보는 거죠. 그 자체가 연민을 부정한 거다, 저 사람. 거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연민을 한번 성찰하고 고찰해보자 이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통념을 검토하는 게 원래 철학자들의 이 특기입니다. 뭐 직업병이기도 해요,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철학자 그러면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 아테네 시민들한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중에 이제 독배를 마시고 독약을 마시고 죽어갔는데 왜 그럼 그 시민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을까? 다행히도 그 제자인 플라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뭐 그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액면 그대로 뭐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특히 이제 이른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셀럽들 붙잡고 막 따져본 거예요. 네가 이런 얘기 했다는데 진짜 그게 맞아? 진짜 맞는지 한번 우리 검토해보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시비 걸어서 몇 시간씩 대화하고, 그 대화 끝에는 마지막에 아씨 몰라, 네 맘대로 생각하고 이제 가버리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굉장히 되풀이됐습니다. 사실 그 제자인 플라톤이 남긴 굉장히 많은 이 대화들은 바로 당대의 셀럽들, 그러니까 소피스트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셀럽들하고 나눈 일장 토론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따지고, 이 당시에 유명한 그 셀럽들은 그걸 답변하기 급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던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뭐 젊은 애들을 그 타락시키고 신들을 모욕했다, 뭐 이런 이제 죄명으로 이른바 시민 재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통념을 비판하는 일은 당대 그 통념이라는 게 원래 그 당대 상식이잖아요. 커먼 센스. 이걸 건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고, 이제 그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연민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강의를 좀 작은 강의요. 그걸 이제 대구에서 그 시민들이 추천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시민들께서 다행히도 굉장히 용기를 주셨어요. 뭐냐면, 그런 거 충분히, 제가 선생님 말씀, 처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용기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공감 연구하고 있는 이제 숙명여대 연구단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도 될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서 어떻게 이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연민이 아니라면 이 세월호라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꼭 이건 비단 세월호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해법으로 여전히 이 연민이라는 게 이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좀 커다란 실마리, 이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시도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제가 소크라테스처럼 목숨 걸고 뭐 해보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좀 같이 분석해보자. 특히 연민 신드롬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우리 시대상,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소박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휴메 연민 분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데이빗 휴미라는 스코틀랜드 쪽 출신 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철학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주저가 이제 그 옆에
Treatise of Human Nature. Human Nature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에요. 여기에 대한 논문인데요. 진짜 놀라운 점은 이 책은 이제 지금까지도 고전 중에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이분 화면에 그 연도 나오죠. 출생년 1711년생이에요. 이 책을 몇 살에 썼나? 1739년. 그리고 40년. 이게 세 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부, 2부, 3부가 이제 2년에 걸쳐서 출간됐는데, 그럼 한번 빼보세요. 28에서 9살. 네, 우리 아마 보시는 분 중에 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졸업하고 좀 있으면 이제 이런 책 써야 된다 싶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철학 공부할 때 이 나이에 이걸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 나이에 썼다니 하고 이제 되게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천재가 아니면 안 되는가. 아무튼 근데 그 나이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연민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50 넘어서 이 나이에도 이거 아주 괜찮은 통찰이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된 거죠. 자,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호라든지 그 밖에 비극적인 사건, 여기에 희생된 그 사람들을 떠올리는 건, 좀 일단 피해 갔으면 해요. 왜냐면 그 자체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을 확, 주저앉히는, 눌러앉히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서, 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우회로를, 찾아봤는데요. 바로, 두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총을 맞고 숨진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박근혜의 그 개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동감이 안 갑니다. 연민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처음에 엄마가 총 맞아서 사망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빠가 총 맞아서 사망하는 이런 일을 시차를 두고 겪었던 한 여자에 대해서 엄청난 연민의 감정을 품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시대인들이 엄청 불쌍하고 가엽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세월호 사건과 그 다음에 탄핵 그리고 수감 생활을 마친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그에 대한 연민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건 뭘까? 이게 이제 우리 분석의 시작이 돼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월호 희생자나 그 밖에 비극적인 희생자에 가지는 연민 말고 그것도 이제 같은 연민입니다. 이 박근혜에 대해서 그 동시대 우리가 흔히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대표적이죠. 갖고 있는 그 연민 그게 뭘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좀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랑은 최소한 이제 거리감이 좀 있어서 약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흉의 분석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흉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이기보다는 편파적인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적이다라고 할 때 에고이즘 또는 셀프러브 나만 또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 보통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특히 흉하고 가까웠던 애덤 스미스라는 말하자면 뭐 근대 이제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은 인간을 굉장히 이기적인 셀프 러브 이걸로 가득 찬
그런 존재로 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근데 휴은 흥미롭게도 편파적이다. 파셜. 편파. 내 편, 네 편. 뭐 이런 거. 내 편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편파적인 그 이유를, 원인을 바로 공감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공감은 영어로 지금 화면엔 적어드리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심퍼시입니다. 심퍼시. 심퍼시는 sim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죠. with. 퍼시라는 건 느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느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동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됐으니까 그 경우에 이제 특히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감이 뭔지, 심퍼시가 뭔지를 먼저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대목은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라서 분석이 좀 뭐랄까요,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한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텍스트를 화면에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에서 이렇게 휴먼 얘기합니다. 공감은 대상들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 의존한다. 어떤 대상과 우리 자신이니까 나죠. 대상과 나 사이에 관계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관계라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말하자면 물리학적인 거라고 봐도 돼요. 가깝고 멀고 이런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실질적인 거리입니다. 물리적인 거리. 그래서 가령 혈연적으로 친밀한 거, 이건 좀 약간 생물학적인 거리가 되겠네요. 친밀할수록, 그리고 공간적으로 더 인접해 있을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공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기계적이에요. 멀리 있으면 공감이 약해지고, 가까이 있기만 하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감은 강하게 작용하고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이게 이제 휴메의 통찰이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도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서양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유명한 거 있죠.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 근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참 말하자면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럼 진짜 가까이만 있어도 원수랑 가까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친해지냐? 맞아요. 공감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길게 할 수는 없고 어떤 분이 감옥에 간 거예요. 민주화운동 하다가. 근데 마침 그때 부정부패로 당시 이제 유명한 독재자 형제가 있었거든요. 같은 방에 수감됐대요. 공교롭죠.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북한 당시에 그때는 사슬이 이렇게 퍼렇던 시절이에요. 서슬이 퍼렇던 그 시절에 이제 북한을 좀 찬양하는 찬양까지는 아닌데 외국에서 이제 오래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쓴 글이 뭔가 이제 북한을 좀 옹호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사상범으로 걸린 거예요. 자, 한 사람 민주화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사상범, 또 한 사람은 부정부패, 독재자의 이제 형제고 부정부패. 같은 방에 가둬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서로 되게 친해졌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보면 결국은 가까이 있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본론은 그건 아니고 휴메 통찰은 가까이 있으면 공감이 커지고 멀리 있으면 공감이 약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의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 조금 더 끌리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제가 인용한 그 내용입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료를 사랑한다. 컴패니라는 건 가까이 있는,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과도 같다. 자,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 뭔가 즐거움을 느낀대요. 꼭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색깔 표시한 거 원문에서 이 흉이 강조한 이탈릭체로 강조한 건데요. 재밌어요. 이탈리아에서 영국인은 친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더 읽어봐요. 중국에서 유럽인은 친구다. 여기까지도 애매해요.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사랑받을 것이다. 친구로 대우받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화자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했는데, 스코틀랜드는 이 영국의 한 지역이죠. 당시 휴미 살던 시절에 이미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일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휴는 그런 점에서는 영국인이에요. 자, 영국인이 이탈리아에서 잘 모르는 영국인을 만나면 그 영국인을 친구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또 이번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유럽인을 만나고 그 유럽인이 외모로 대략은 이렇게 특성이 드러나겠죠. 이탈리아인이 됐건 프랑스인이 됐건 아니면 독일인이 됐건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사람은 친구가 아닌 남이고 영국인은 친구였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보니까 그 한때 남이었던 그 이탈리아 사람이 오히려 친구로 여겨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나라에 가서 인간을 만나니까 달나라는 토끼가 사는지 하여튼 인간을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 인간하고도 그 사람이 중국인일 수도 있죠. 그 중국인일 수 있는 그 인간하고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친구로 대접하게 될 거다. 아마 이 말 이제 이 정도까지 듣고 나면 조금 실감이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갈 때 물론 이제 유별난 경우 빼고 한국인을 만나면 상당히 좀 뭔가 그래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저 같은 경우 많았어요. 물론 일부 이제 한국인을 만나면 이제 외면부터 한다 이런 증언도 있긴 한데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하죠. 지긋지긋해서. 근데 굉장히 낯선 상황에서는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뭐냐? 이 경우에는 어떤 가까움이에요. 영국 내에서는 서로 되게 쳐다도 안 볼 사이일 수도 있지만 아주 낯선 땅에 가면 그 영국인이 오히려 친구로 여겨지고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중국에서는 유럽인, 달에서는 인간 자체가 친구로 여겨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마저 조금만 볼게요.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로부터만 진행한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공감이 대상과 우리 자신의 관계, 여기에 의존한다. 그것에 어떤 멀고 가까움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소수의 사람에 한정됨으로써 강화된다. 자, 이게 뭐냐면, 사실 보통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죠.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인들, 친구들,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한정돼서
그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주고 받게 된다. 휴먼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조금 우리가 확장해 보면 옆집 사람보다는 식구들하고 더 우리가 공감하고요. 옆 동네 사람보다는 아까 우리 식구보다는 좀 멀었던 그 옆집 사람과 더 공감하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자기 지역 사람, 다른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 사람,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더 공감한다. 이건 거의 동물적이고 우리의 그 직관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탈리아에서 만난 영국인은 오히려 더 친구 같고, 중국에서 만난 유럽인은 또 더 친구 같고, 또 달나라에서 인간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하고 더 친구 같고, 이렇게 느낄 거다. 이런 식으로 휴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감의 원리입니다. 참고로 이런 그 공감의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괜찮은 분석이다 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 맞는 얘기면 우리가 오케이, 훌륭한 통찰이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공감의 원리, 심퍼시로부터 연민으로 이제 넘어간 그 분석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민이란 말은 영어로 하자면 이제 compassion 또는 이제 pity, 그 human 요 두 단어를 다 이제 사용합니다. 더 이제 간결하게는 pity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타인의 불행에 대한 염려다, 이렇게. 그러니까 타인이 불행을 겪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이제 염려하고 마음을 쓰고 걱정한 이런 그 반응을 연민이라고 한다. 그쵸? 우리가 그렇게 보통 느끼죠? 자, 이제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연민이 생겨나는 과정을 또 이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원문을 갖고 왔어요. 연민이라는 정념은 공감에 관한 앞에서의 추론에서, 우리가 앞에 좀 전에 봤던 그 추론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념이란 말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뭐 이렇게 그 들어본 적은 있는데 좀 막연하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그래요. 패션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격정, 또 열정, 또 뭐 순환, 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시브라는 그 단어 있죠? 이 패시브와 이 패션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수동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수동은 수동인데 이때 이제 패션이라고 하면 서양에서 오랫동안 어떤 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하고 겪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위에 그 인용문 바로 위에 컴패션이란 말 있잖아요. 컴패션. 바로 요 패션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겪고 일을 당하는데 아시겠죠? 함께 그런 일을 당하고 겪는 게 컴패션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특히 불행을 함께 겪으면서 참 내가 저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 사람이 그 일을 겪는 거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그런 거죠. 바로 이 패션이란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순환, 격정 이런 말도 다 여기 들어있고 심지어 이제 되게 심한 어떤 고생 이런 것도 이제 패션이란 말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휴먼 이 패션을 그러니까 연민을 일종의 패션으로 본 겁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더라도 겪게 되는 어떤 감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분석을 좀 따라가 볼게요.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생생한 관념을 갖는다. 이 말은 그 휴메 이제 철학의 다른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잖아요. 그럼 생생하게 겪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겪을 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걸 휴먼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임프레션. 영어 임프레시브 하면 뭐예요? 아주 인상적이다. 확 나한테 꽂힌다 이거예요. 임프레스. 임이라는 건 안으로, 응? 프레스라는 건 누른다. 내 이 마음 안으로 뭔가 팍 들어온 거, 그게 인상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그 인상이 희미해져서 가령 오늘 하루가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이 재밌나요? 영상이 지금은 생생하지만 내일쯤 되면 좀 희미해질 거예요. 그렇게 희미하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걸 휴먼 관념이라고 봅니다. 100일 뒤에 남는 그것도 관념이고요. 10년 뒤에 남는 거 그것도 관념이에요. 하고 이제 떠올려 봤을 때. 하지만 희미합니다. 그래서 휴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인상이고 하나는 관념이다. 즉 경험한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과 좀 그게 흐려진 것, 이 둘밖에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자, 더 얘기하면 흉 강이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랑 지금 방금 읽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생생한 관념을 갖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까운 것일수록 더 생생하다 이거예요. 관념 중에서. 멀면 더 이렇게 흐린 거예요. 흐려진 거예요. 좀 지워진 거예요. 자, 가까울수록 관념이지만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시 마치 인상처럼 다가온다. 자, 그 다음 봐요. 모든 인간 존재는 유사성에 의해 우리와 관련돼 있다. 자, 인간은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뭔가 경험하는 걸, 뭔가를 겪는 걸 보게 되면 내 마음에도 그 유사한 관념이 일단 생겨난다는 겁니다. 비슷하니까. 동물은 인간보다 좀 덜해요. 하지만 약간 비슷하게 생겨나죠? 왜?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가까우니까 그래요. 인간은 더 가깝고. 돌이 이렇게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깨지면 우리 가슴이 아픈가 막? 괴롭겠다, 아프겠다. 전혀 안 그래요. 전혀는 아니겠고, 이제 그거 느낀 사람도 있겠죠. 자, 돌보다는 식물이 뿌리채 이렇게 뽑혀가지고 찢어진, 며칠 전 우리 폭우 왔잖아요. 폭우 때 찢어진 어디요? 명륜당의 소나무. 소나무가 아니라 느티나무. 왜 이러죠? 자꾸 헛소리?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갈라진 걸 보고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의 이렇게 처참한 모습보단 덜해. 자, 이게 바로 지금 휴미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인간에 대한 어떤 추측을 했다기보다는 잘 관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고통을 겪을 때와 다른 동물이 고통을 겪을 때. 근데 그 동물도 급이 달라요. 인간하고 좀 더 비슷하게 네 발 달린 그런 짐승이 겪는 것과 물고기 아니면 달팽이가 겪는 것 또 다르게 느껴요. 나름의 어떤 그레이드, 등급이 있어요. 인간에. 맨 밑에는 이제 돌멩이 같은 아니면 모래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유사한 것일수록, 즉 가까운 것일수록 더 생생하게 이제 느낀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격, 이해관계, 정념, 고통, 쾌락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타인이죠. 타인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생생하게 자극하며 원래의 것과 비슷한 정서를 생산한다.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이제 생겨난다는 얘기죠. 원래의 것. 저 사람이 겪는 가령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내가 겪을 법한 그 고통. 그러니까 고통의 이 영어에는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래 그 고통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나에게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생생한 관념은 쉽게 인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는 고통은 나에게 즉각적으로 내 것인
고통인 것, 내가 겪는 고통인 것처럼 다가온다. 참 철학이 이래요. 이렇게 몇 줄 안 되지만 이 몇 줄 안 되는 그 문구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그럼 연민이라는 게 그 타인의 불행에 대한 염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공감에 의해서, 심퍼시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민은 공감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더 가까운 존재에게 공감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본성상 인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평무사 이 말을 많이 해요. 공평무사. 근데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은 타인에게, 동물보다, 식물보다는, 모래보다는 타인에게 더 편파적이고요. 식물보다는 동물에게 더 편파적이고 이런 본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본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 본성대로 꼭 살아야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편파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편파성이 인간의 약점이고 어떤 인간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라면 그걸 극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대로 제2의 본성으로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게 휴먼 제도라고 봤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것들을 새롭게 꾸며서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본성에만 따르면, 그러니까 본성, 아까 말씀드린 편파적인 그런 본성에만 따르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존재로 본성을 완전 위배하지는 않되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게 휴메의 과제였습니다. 어쨌건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다만 그 전 단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고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걸 조금 휴메 그 분석에 입각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편파적인 그리고 가까운 어떤 존재에게 더 끌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면, 자, 어떤 귀결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인간은 서로 대립하는 두 편에 동시에 좋아할 수 없어요.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훨씬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수록 먼 존재에게는 연민이 싹 사라져요. 아까 제가 최초에 첫 화면에서 보여드린 이 태극기 부대와 촛불 시민의 차이가 사실은 이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 박근혜, 휴메 분석에 따르면 그 동시대인들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연민을 간직한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시간적으로도 비슷한 시기를 살았고 같은 어떤 경험들을 겪어왔고 여러 가지 인연이 많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동시대인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연민을 한다라는 걸 제3자 또는 뭐 우리 어떤 아까 식으로 얘기하자면 태극기 부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그 촛불 시민에 속했던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동의가 안 되죠. 왜 저 나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내가 싫다고 저쪽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종의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과 느끼는 그 공감대, 연민, 이것하고 저쪽에서 작동하는 게 원리가 이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연민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민, 공감대, 이게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다만 내가 싫어하는 거에 연민 감정을 가지니까 자꾸 이게 이상하다고. 태극기 부대, 촛불 시민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저쪽 편을 연민할 수 없다, 동감할 수 없다. 이게 문제인 거지. 둘 다 이미 처음부터 이 연민을 가동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처음 화면에 보셨던 그 극한 대립은 각자 연민 속에서 성립된 거예요. 따라서 그들 간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연민을 통해 해결하자, 연민의 어떤 능력을 강화하자, 이걸로는 풀어갈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연민이 그 세월호 같은 그런 불행한 사건에서 핵심어가 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민이라는 걸 그 키워드 가려내면, 이렇게 빼내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은 정치. 제가 이제 제목에서 정치와 거버넌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문제. 이게 이제 남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연민이란 것 속에서 우리가 정치의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 해법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 이거를 못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리부어라는 좀 뭐랄까요, 이 개혁적인 신학자의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어떤 연민이라는 감정, 이 능력, 이걸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니부어라는 그 신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가 부도덕한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때 사회가 부도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회가 정치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불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런 분이고요. 제가 이 양반은 오래전부터 텍스트는, 이 책은 봤었는데 사진은 처음 봤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께 강의 준비하면서 이런 그 얼굴이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확인했습니다. 여기 생물연대는 좀 잘못됐네요. 여러분이 정정하시고요. 이건 제가 하여튼 20세기 초반에 전반기에 활동했던 분이고요. 여기 책에 좀 이따 제가 소개해드릴 책에 표지가, 초판 표지가 나왔습니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자, 그럼 이제 개개인이 도덕적이다. 아까 이제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연민의 감정을 느낄 만큼의 타인에 대한 감수성, 이걸 갖고 있다라고 손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고, 남는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그 해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리부의 텍스트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 제가 좀 강조해서 쓴 구절들은 리부어 자신의 구절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이것도 한 줄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두 가지가 도움이 될 때, 도움, 자, 사회적 각성, 잘 해봐야지.
그다음에 도덕적 선의지. 내가 정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게 사회적 갈등. 근데 그 갈등은 야만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화할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순수한 공평 무사의 도덕을 집단적 관계에 실현해 보려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음이 판명되었다. 자, 공평 무사 아까 제가 말로만 이렇게 그 편파성을 없애고 극복하고 가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 이거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톨스토이의 가르침을 러시아의 정치 상황에 적용하려던 노력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 한 문장 더 읽어야 돼요. 농민들은 악을 선으로 갚고 무저항에 의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 자, 톨스토이의 가르침의 내용이 이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무저항으로 싸움하자. 자, 이 악을 선으로 갖고 이건 뭐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어라 뭐 이런 식의 태도예요. 톨스토이가 이제 되게 강한 이제 그리스도교주의자였죠.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당시 이제 짜르라고 그러죠. 이 독재자하고 싸운 데 있어서 이 농민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 짜르의 독재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목표고 이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방법을 잘못 택한 거죠. 두 가지. 결국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까? 그런 식의 이제 문제 상황입니다. 가끔 이런 식의 상황을 다르게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마치 집에 그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강도를 붙잡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간 건 나쁜 일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저항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곱게 물러가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고 기왕에 경찰서 가서 자수해라. 이게 먹힐 턱이 없죠. 근데 톨스토이의 이 가르침이 바로 이제 그런 식의 주장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래서 결국 다 망했죠. 나중에 이제 레닌 이런 사람이 혁명을 해서 짜르의 독재 체제가 이제 붕괴했죠. 자, 이상은 꿈은 좋았지만 다 실패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톨스토이랑 대비한 게, 이 니부어가 대비한 게 바로 간디입니다. 한번 이어지는 대목 보겠습니다. 그러나 간디와는 다르게 톨스토이의 정치 강령은 전혀 비현실적이었다. 자, 간디와는 다르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비현실적. 맞죠? 비현실적입니다. 힘없이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종교적 이상과 강제력이라는 정치적 필요 조건을 결합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간디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종교적 이성,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강제력, 힘, 이게 정치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둘을 결합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뭐냐? 뭔가 힘을 행사하면서도 이 사랑이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 이게 간디한테는 있었고 톨스토이한테는 없었다. 자,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그 결과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로운 것이었다. 톨스토이의 가르침은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저항을 무마시키고 러시아를 비관적인 피동성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힘을
뭔가 행사하지 않고 좋은 말만 설득하려고, 그 말로만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 짜르의 수하에 의해서 결국 진압당하는 거 말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린 그냥 숙명적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관적인 피동성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 거죠. 자, 반대로 그럼 간디는 어땠느냐? 간디는 비폭력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저항했어요. 그 저항의 방식이 아주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거죠. 어느 정도로 저항했냐면 감옥이 모자랄 정도로 그냥 저항하다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영국인들이 이제 식민 지배하는데 이 하도 이른바 그 사상범들이죠. 사상범, 정치범 많다 보니까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넣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식의 이제 힘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후퇴하는, 양보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간디라는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리브어가 보여주는 이 톨스토이와 간디의 차이,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 어떤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제력이라고 부르는 실질적인 힘하고 결합하느냐, 그걸 결합을 놓치느냐, 여기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이걸 이제 리브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주장이 우리 현실에도 딱 맞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얘기의 실마리로 꺼냈던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 지지부진 뭔가 제대로 된 해결, 진상조사 이런 것들이 없느냐. 결국 우리가 이런 힘을 통한 정치적인 어떤 돌파에서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걸 돌파할 만큼의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도 이 톨스토이와 비슷하게 힘 혹은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부정이 결국 정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낳게 되고 우리 사회도 아까 러시아가 그랬듯이 피동성과 어떤 무력함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에 대한 힘 관계 특히 힘이란 건 서로 밀고 당기고 누르고 눌리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게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덕적 저항 이것만으로는 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이걸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런 자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제가 연민 신드롬이라는 게 이 질병이 딱 하나는 아니고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이 증상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민과 관련된 어떤 병적인 이 증상, 이게 우리 사회에 계속 있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뭔가 희망을 거는 거죠. 그런 이유도 힘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힘을 통한 해결 이걸 자꾸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하려는 그런 경향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힘을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힘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텍스트 분석 후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쉬고 이 다음 편에서 좀 아마 앞부분이 제가
안배하다 보니까 약간 짧고 뒷부분이 긴데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르는 게 애매해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잠깐 쉬고 뒷부분에서 이어서 남은 얘기들 스피노자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빌리면서 할 수 있는 성찰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